근데 반도체를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언제 사야 할지. 주가가 올라간 금액 대비해서 조정받게 되면 일반적인 저점이 들어온다.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가격 전환이 나타난 거죠.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 자, 지금 이제 변동성이 참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큰 줄기의 시장 자체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도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제 그제 지난주 작년 내가 꼭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손절해야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좌우명으로 포스트잇으로 모니터에 붙여놓고 하지만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 1월, 2월, 3월까지 하는데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에서의 모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유지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상승에 대한 국내 경제 성장률 자체도 OECD나 IMF에서 2%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 상황, 올해 주시장은 올 초 1, 2, 3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고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4월에 일부 조정 과정이 나타나면서 시장 꺾이는 거 아니야? 조정받는 거 아니야? 우려에 대한 판단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시장은 큰 방향성은 상승으로 갈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변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이전에 대비해서 흔들림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상승이라고 판단해서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그 상승의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언제 사야 할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는데 일부 조정이 한 10% 정도씩 나오면서 잘못 산 거 아닌가?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에서의 반도체 흐름에서의 주가 등락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큰 줄기는 반도체가 올해 시장을 지배하겠지만 가격의 변수에 의해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이닉스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초인가요? 삼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부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17만 원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게 막연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 상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고점 돌파하고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큰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넓게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오르내림의 과정을 반복하죠. 이 오르내림의 과정을 우리가 잘 타는 것이 이제 파도 타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과정을 판단했는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근거로서의 조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하이닉스 조정 단계에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을 예상했는데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하이닉스 조정 단계이고요. 엔비디아 상황을 이제 예상해서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900불에서 750불 사이에서 등락할 거고 5월 22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등락 과정에 박스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매수 관심한다면 17만 원 수준,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17만 원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어떻게 읽어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종목이 움직일 때 특정하게 이제 이평선이나 이런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이평선은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만들어지는 후행적 MDD,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면 이평선이 거기에 따라서 확 크게 웨이브를 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딱 대놓고 거기에 가격을 맞추게 되면 통상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이평선을 깨거나 돌파하거나 그리고 나서 속임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참고하실 때, 그리고 보조지표를 참고하실 때 맹목적으로 그 가격선을 특정 지어서 하단부 상단부 가격으로 읽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가 많았던 구간이라든가 저항이 많았던 구간은 이제 보통 저항 지지 라인으로 판단하는데, 여기 하나 더 피보나치 수준의 황금 분할에 대한 조정 단계 비중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0.618 대 0.382, 그러니까 38.2%를 조정받게 되면
통상적, 그러니까 4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가가 올라간 금액 대비해 40% 조정받게 되면 일반적인 저점이 들어온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이 인간이 볼 때 가장 편안한 그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인간이 볼 때 가장 편안하게 요 정도 조정받으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우리가 수치를 이렇게 대입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17만 원의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하이닉스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여기 하이닉스가 이렇게 기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가격을 대략적으로 어바웃 개념으로 잡습니다. 이게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뭐 완전 꼬리 고점이 아니고 이것도 대략적으로 요 정도 어바웃 개념으로 잡으면 19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 편차가 5만 원이죠.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에 상승한 거에 대략 40%, 38.2% 계산을 해보게 되면 17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심리적으로 주식투자는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 심리로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략 17만 원 정도까지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저점에서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7만 원 저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던 거고요. 17만 원 저점 부분에서 주가는 리바운딩 나왔죠. 오늘 장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바운딩 나오면서 추가로 더 갈 것이냐, 고점 돌파하고 갈 것이냐, 요 부분이 판단인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요 18만 원 근처, 여기가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주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물린 주식들이 굉장히 많겠죠. 여기에 매수한 물량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이제 본전 왔네, 팔아야지 하고 하는 대기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 못하는 겁니다. 이 대기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관화 과정을 거치면 왜 대기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면 어제 그 가격을 줬어. 어제 18만 원 줬어. 못 팔았어. 오늘 17만 8천 원 줬어. 못 팔았어. 내일 17만 5천 원 줬는데 못 팔았네. 17만 2천 원. 기간차를 두고 좀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가 대고 약간의 손절 가격이 나오더라도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차를 두고 받아준 뒤에 다 받고 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빠지는 게 이런 현상에서의 심리적 흐름에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 수준이 고점 라인이고요. 여기 저점 이후에 반등 이후에 이 과정, 기관화 과정. 여기에 물린 물량들이 여기에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받아내고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가요, 7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삼성전자 지난번 주총했을 때 주총 참여가 아니라 주총 명부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몇 명이라고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까? 455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보통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55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최근 7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흔들 때 100만 명이 판 거죠. 이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8만 5천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점은 찍었다고 판단되고요. 여기도 지지 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죠. 두 가지 관점. 38.2%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상승에서 고점 부근에서 가격이 지지받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왔고요. 그래서 반등 지점에서의 흐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사지 마시고요. 반도체는 지금 사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이번 주 다음 주에 흔들리면서 계속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방 턴하겠죠. 그러면 흔들림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가격적 여유를 가지시고 이때 조금씩 사시던가 아니면 충분하게 빠질 때를 기다려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의 지점은 좀 기다리자. 좀 기다렸다가 이후에 상황 전환 전개가 될 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뭐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는 하셨지만 네.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주식들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조선주입니다. 조선업종 자체가 삼성중공업인데요. 조선업종 자체가 그 삼성중공업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 여러 종목 있죠. 4대 조선사가 있긴 한데 그중에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과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가장 좋습니다.
다른 조선사들은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1, 4분기에 전환되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지난 9년 동안 적자였다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고, 삼성중공업이 자는 이제 그 고밸류, 그러니까 비싼 그 배를 최근에 계속 수주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게 이제 시추선, 그러니까 뭐 쇠빙선, 뭐 이렇게 좀 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게 FLNG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스 시추하는 배가 있습니다. 통상 그 저기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하는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한 3천억 정도 합니다. 2,500, 3천억 정도 해요.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에서 수주하는 그 벌크선, 우리가 이제 뭐 석탄이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게 안이 쭉 비어 있는 벌크선. 벌크선은 싼 건 한 800억 정도 하고요. 한 1,500 정도, 1,500억. 비싼 건 1,500억 정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FLNG선 같은 경우는 해양에서 가스를 시추하는 배거든요.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2조 원입니다. 2조 원. 열척, 그러니까 LNG선 열척에 버금가는 규모의 그 배죠. 요런 배들을 원래 삼성중공업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2014년 이럴 때 경기가 좋았을 때 여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전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발주하거나 이때 투자했던 게 다 이제 부채나 이제 그 저기 내용으로 잡혀가지고 이때 이제 경영 재무적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과정에 지난한 시간을 한 10년 거쳤습니다.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그 배들이 노후 연수가 뭐 이제 다시 저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조할 시기이 되고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내용들, 뭐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최근까지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좀 테크니컬하게 한번 내용을, 왜냐면 기본적 펀드멘탈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좋은 내용들 말고요. 그 기술적으로 한번 그 흐름들 한번 한번 체크해서 왜 조선주가 좋고 조선주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림을 같이 보시면 삼성중공업의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의미가 있다라는 지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림은 좀 짧게 이제 떠왔는데요. 좀 길게 한 10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한 4만 원, 3만 원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어요. 그리고 5천 원, 4천 원에서 이렇게 지난하게 지다가 최근에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의 고점들이 몇 번 있습니다. 여기가 11,000원. 여기가 9,000원. 여기가 9,000원이 한 두 번 있습니다. 여기. 이게 11,000원이고요. 여기 한 번 줬던 게. 그리고 여기가 3만원, 4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흐름에서의 지난한 횡보 국면에서의 고점을 이 9,100원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000원이 한 8, 9년 전에 요 11,000원이 한 번 있긴 하지만 이 이후의 고점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긴 횡보 구간에서 신고가, 이 9,000원 수준에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가격 전환이 나타난 거죠.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뭐 그냥 세게 한번 움직였죠. 10몇 프로인가 아마 움직이고 나서 최근에는 올라갈 때마다 밀립니다. 한 3, 4일. 여기 잘 보시면 소형주, 개별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주죠. 이렇게. 물론 꼬리를 달기도 하지만 아래 꼬리, 윗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계속해서 개별 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대형주는 좀 다르죠. 대형주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양봉을 한번 크게 줍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또 양봉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양봉을 줍니다. 그리고 슈팅 구간에서는 세게 갑니다. 이렇게. 빵빵빵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매매할 때 좀 어렵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왜? 시장에서 부각되고 이슈화 됐을 때 따라가면 고점입니다. 그리고 한 3, 4일, 4, 5일 이렇게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의 맥락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흔들림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밀리고 위로 올라가면 밀리고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습을 만들어주는데 결국에는 요 모습이 될 겁니다. 요 모습이 된다라는 전제에 대한 전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9,200원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기간 조정 상태이고요. 9,200원은 요 고점 라인입니다. 이 고점 라인의 가격입니다. 9,200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대상승의 과정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추세상으로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내재 가치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 움직임 자체에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흐름 자체는 지금 뭐 시장 내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올라가는 척 하다가 보합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최근 3, 4일 나타나고 있고 내일도 아마 이런 형태에서의 아랫꼬리든지 윗꼬리든지 음봉이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9,200원 수준을 저점 라인으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한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워낙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기술적 흐름에서의 내용도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조선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삼성중공업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엔터. 제가 월요일에 그 엔터주를 설명드리면 4대 천왕. 그러니까 하이브 순서를 말씀드렸죠. 하이브가 제일 좋고 SM 그다음에 뭐 YG나 뭐 JYP 이렇게 첫 번째로 엔터주가 움직일 때는 이 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키스트라든가 디어유라든가 등등 소형주들은 그때 움직인다. 아직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하이브를 설명드렸죠. 잘 올라갔습니다. 장중 중반까지만. 근데 장중반에 뭐 이슈가 하나 터졌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그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사 내부적인 관계. 근데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양극단에서의 상황이 지금 충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는 회사 내부적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해결되기 위한 서로 간의 그 악유죠, 충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되는데 지금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해결될 내용에서의 흐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하이브에 대한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피프티피프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걸그룹 중에 이게 이제 뭐 회사에서 나간다 어쩐다 그러다가 굉장히 전 세계도 각광받던 걸그룹이 완전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자체에서의 그 매출적 측면에서 상당히 큽니다. 하이브가 지난해 매출이 2조 원이 발생시켰어요. 그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여기에 방탄, BTS가 5천억이고요. 여기에 그 뉴진스가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진 않습니다. 대략 1,000억 플러스 알파 굿즈까지 포함하면 10% 내외라고 합니다. 그 뉴진스가 차지하는 전체 하이브의 매출 규모 측면에서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하지만 가져가야만 되는 뉴진스라는 하나의 큰 걸그룹 체이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주가는 당일날 뭐 한 8%인가 9% 빠졌고요. 그리고 그 최근 이틀 동안에서 그러니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서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하이브에 대한 판단으로의 그 해석하는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회사 내부적인 갈등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화를 시키죠. 그러면 객관화 시킬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해당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기관 투자자입니다. 해외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시장을 판단할 때. 객관적이면서 보수적입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2, 3일 동안에 많이 팔았어요. 왜? 얘네들은 악재가 도출되면 무조건 팔고 옵니다. 일단. 근데 레포트들 내용을 보게 되면 대신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도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제 국내 레포트도 많이 보지만 해외 레포트 중에서는 노무라 증권에서 나오는 왜냐면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 나오는 레포트를 많이 보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하이브에 대한 레포트가 그날 이슈가 터진 날 저녁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새벽에 그날 이슈가. 그래서 그 레포트를 제가 이제 영어를 깊진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읽어가면서 해석하면서 봤는데 wait for more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뭐 하고 뒤에 뭐라 써져 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기다려보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관망이라고도 하죠. 근데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보수적 관점에서의 견지. 이건 매도라는 얘기입니다. 기관 투자 레포트들을 보게 되면. 근데 기다려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그래도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의 뉘앙스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번 악재가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객관적인 투자 관점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 저는 여전하게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주가 가기 위해서 흔들어야죠. 하이브가 워낙 엔터주 중에서는 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외부 평가 자체도 굉장히 내용이 많이 좋은 내용들이 시장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이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흔들리는 과정에서 물량을 손바뀌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진입을 오히려 지금 가격이 더 오히려 이전보다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낮은 가격에서 흐름이고요. 그리고 SM이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 SM 흐름은 아주 여전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 기획인 투자자 이렇게 사고 있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계절적 요인. 지난 13년 동안에 11번, 11년은 7, 8, 9월에 엔터주도 좋았습니다. 제가 저 월봉으로 체크해서 지난 그 월요일 설명을 드렸었죠. 두 번은 하락했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여름에 강하다. 그래서 4, 5, 6월에 주식을 사서 모아가서 7, 8, 9월에 올라갈 때 팔고 나오면 좋다. 엔터주에 대한 평가를 드렸는데 하이브 뭐 이슈가 있었지만 이거는 지나가는 해프닝까지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이슈라고 판단돼서 여전히 긍정의 매수 가능권의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M 여전하게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종목의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혹시나 또 영향을 미칠 만한 네. 그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변수로 나올 만한 요소들 있을까요? FOMC죠. 5월 1일에 이제 뭐 최근까지 시장에서 압박했던 주요한 연인이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의 립 서비스와 이제 금리를 뭐 인상한다,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인하 시기를 늦추고 뭐 일부 강경파들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놨어요. 이제 그 5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블랙아웃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을 건데 5월 1일에 어떤 스탠스에서의 연준 파월 의장이 그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지 요 내용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새 흐름이고 중간중간 나오는 미국 기업의 기업 실적 그리고 국내도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 자체는 국내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지난해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아졌다고 판단돼서 실적이 조금 나쁜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으면 오히려 호재로 반영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FOMC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